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가족을 위해 하마터면 자신의 본분까지 잊을 뻔했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셨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최근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사무실만 개업하면 일도 많고 금방 정신없이 바빠질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더군요. 검사를 그만둘 때 주변 선후배들이 그냥 그만두지 말고 붙어있으라고 법원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차갑다고 하더니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최근처럼 한가하게 살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매일 일에 치여서 항상 가정에 소홀한 남편, 애들 일에는 관심 없는 아빠, 부모님 일은 항상 뒷전인 아들이었는데 사무실 개업하고 마땅히 일이 많지 않다 보니 매일 칼퇴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매주 쉬었죠. 갑자기 달라진 일상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7시면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항상 집에 있으니 다들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가해진 제 모습에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아내와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일이 별로 없어? 자꾸 이래서 사무실세나 제때 낼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당신이라도 그냥 직장에 붙어있으라니까. 변호사 사무실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내가 하는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아내는 약사예요. 아내도 본인이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까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무실을 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럼 내가 대책도 없이 그만뒀을까봐?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검사로 일할 때는 애들한테 신경 안 쓴다고 매일 다른 아빠하고 비교하더니만 이제야 좀 아빠 노릇 하려니까 왜 또 잔소리야.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는 거야 좋지만 가장이 일은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중간이 없어? 이렇게 한가한 것도 잠깐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입소문 나서 금방 또 바빠질 거야. 그때 가서 또 애들하고 시간 안 보내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좀 쉬게 놔둬.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아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물론 저도 아내의 잔소리가 다 듣기 싫었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적어도 몇 달은 여유 좀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입소문이 나는데 시일이 걸리더군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석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건 하나 맡지 못하고 사무실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어요. 모아둔 돈에 퇴직금까지 다 투자해서 사무실을 얻은 건데 이러다 망하면 어쩌나 싶더군요. 불안했던 저는 여기저기 변호사 동료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정보를 얻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쪽 사정도 몇 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로스쿨 생기고 나서 워낙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시장도 많이 변했어. 우리도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영업도 해야 돼. 뭐 영업? 아무리 시장이 변했다고 해도 그렇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명함이라도 뿌리라는 거야? 친구들의 이야기에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펌도 워낙 많아지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이 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너희 아버지 제약회사 임원으로 퇴직하셨잖아. 그럼 병원이나 약사들 아는 사람 많으실 거 아니야. 그쪽으로 한번 제대로 소개받아서 영업해봐. 요즘은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일거리 찾아다니는 것보다 전문 분야 하나 뚫어서 일하는 게 제일이야. 현재 변호사로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사표를 내고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처럼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맞았습니다. 법조인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정의 구현에 힘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검사든 변호사든 처자식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 하죠.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 갔습니다. 친구 녀석들에게 들은 대로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자 해서요. 하지만 그 또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통 고지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걸로 따지면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인이 되셨어야 해요. 그 정도로 앞뒤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걸로 유명해서 법 없이도 살 뿐이셨죠.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우리 집의 가장이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워낙 고지식하고 본인만의 철학이 확실한 분이다 보니 자식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죠. 제가 검사가 됐던 것도 동생이 일찍 시집을 간 것도 다 아버지의 계획이셨어요. 우리 집의 모든 일은 아버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사실 저는 검사보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대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법대에 가야 했습니다. 네 성적이면 법대 들어가고도 남을 실력인데 아깝게 교대는 무슨 교대야?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법대 들어가서 군 제대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해. 지금이야 나이도 먹고 제 가정도 생겼으니 아버지의 말에 한마디 토라도 달 수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까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 생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애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년 내내 지망학교로 교대라고 쓸 만큼 선생님이 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둬요. 그전까지 아버지에게 찍소리도 안 하시던 어머니마저 제 꿈을 위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셨지만 통할 리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당신이 뭘 한다고 떠들어?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오태영, 내 아들은 앞으로 큰일 할 녀석이야. 좁아터진 학교에 있기는 아까운 놈이라고. 40년 넘게 평생 직장생활만 하셨던 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남의 밑에서 회사만을 위해 젊은 날을 바치며 살아온 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며 저에게는 항상 남자는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검사였죠. 정치부 검사가 돼서 신문이나 뉴스에 제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저는 검사가 됐습니다. 결혼도 검사가 되자마자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지인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아내는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대형 약국 원장님 소개로 만나게 됐죠. 제가 원해서 나간 선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와는 서로 성격이나 취미도 잘 맞아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전에도 크게 여자한테 관심이 있거나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않아서 아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할 거 없이 결혼했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권자였고 그 점에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와 꽤 오래 실랑이를 벌였어요. 저는 이미 회의감이 들 정도로 검사라는 일에 정이 떨어진 상태였고 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리 없었습니다. 사표는 절대 안 돼. 너 사표 내는 날엔 이 아버지랑 인연 끝나는 줄 알아. 아버지 직장 다닌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저도 15년 넘게 검사로 살았어요.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던 일은 아니었어도 신입 검사 시절에는 나쁜 놈들 감옥에 보내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점점 쌓일수록 검사라는 게 항상 바르고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점차 깨닫게 되면서 이 일에 회의감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내가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에 더 가까운 인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변호사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싶었던 건데 제 생각처럼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결국엔 아버지께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저 혼자 가면 아버지께서 저와 절대 마주 앉아 식사도 안 하시려고 하셔서 애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이라도 데리고 가면 아버지께서 손주들 왔다고 반겨주시고 같이 앉아서 식사라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나더러 내 아들 변호사 됐으니 일 좀 달라고 친구들한테 구걸이라도 하란 소리냐? 역시나 아버지는 제 입에서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을 크게 뜨시고 원성을 높이셨어요. 아버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변호사는 특정 전문 분야가 있으면 홍보하는 데 더 좋다고 해서요. 이 기회에 아버지 주변 분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이고, 기껏 나라에 보탬되는 일 하라고 평생 뒷바라지 해뒀더니만 이제는 아예 장사꾼이 됐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검사로 있는 지난 15년 동안 주변에서 별의별 부탁을 받았어도 저를 생각해서 한 번도 제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네 검사 인생에 조금이라도 문제 생길까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자존심도 없이 나더러 남들한테 일 달라고 부탁이나 하러 다니라는 거냐?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그 정도 하시면 저도 더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유독 저도 기분이 안 좋기도 했고 속상해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저도 더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와 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나 봐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제가 상의도 없이 검사일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겠다고 하니 아버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나 보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변호사 사무실만 개업하면 알아서 손님이 줄을 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홍보하고 광고를 하고 다녀도 눈에 띄게 일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급한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해보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아서 했더니 오히려 검사로 일할 때보다 회의감이 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법고시 성적도 꽤 우수했고 검사로서의 위치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일이나 구걸하러 다니고 변호하고 싶지 않은 범죄자들까지 변호하고 다니려니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일감이 많지 않다 보니 한 사건 한 사건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회의감이 들든 자괴감이 들든 들어오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호사로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기는 하는지 사람이 좀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내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다 귀찮아했었는데 검사 일을 그만두고 저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니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아내나 자식들이나 제 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변호사 사무실에 일이 없어서 혼자 우울해서 술을 먹고 대리를 해 집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깨워도 계속 안 일어났는지 대리기사가 저를 차에 둔 채 돌아갔더라고요. 제가 잠에서 깼을 때가 새벽 1시가 넘었었어요. 저는 놀라서 핸드폰부터 확인했는데 저에게 걸려온 전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도 아이들도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서운했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남자가 너무 쪼잔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 샤워까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무도 저에게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해서 혼자 괜히 궁시렁거리게 됐어요. 아빠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 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도 그래. 남편이 새벽까지 안 들어왔는데 잠이 와? 쪼잔해 보일까봐 서운한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이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 새삼스레 왜 이래?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같이 사는 동안 당신이 언제 나한테 몇 시에 들어왔냐, 몇 시에 잤냐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내 남처럼 살아놓고 이제 와서 왜 친한 척이야, 어색하게. 자고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 했어. 아빠는 지방 있는 동안 내 생일날도 한 번도 전화 안 했으면서 내가 아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까지 해야 돼? 그러게. 너희 아빠 웃긴다. 회사 그만두는 것도 일절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한 사람이 갑자기 귀찮게 왜 저런다니? 내가 놀면서 그랬어?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괜히 왜 정색하고 그래. 생각지도 못한 아내와 아들의 반응에 저는 너무 무안해서 괜히 큰 소리를 냈어요. 사실 저도 다 압니다. 제가 검사 일을 하는 동안 너무 바빠서 아내 혼자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심지어 검사 일이라는 게 직업을 많이 옮겨 다니기도 해서 둘째 돌 지났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지방에 있는 바람에 아내가 혼자 애 둘을 키웠습니다. 그때 아내와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이 많으면 올라오지 못해서 2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였는데 오랜만에 만나서도 얼굴만 보면 서로 싸워서 한 번은 제가 한 달 동안 집에 안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둘째가 열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아내가 혼자 고생했나 봐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남보듯 하기 시작한 게요. 아빠, 그냥 할 말 없으면 말하지 마.
지난 몇 년간 아빠 지방에서 이런다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일핑계만대? 엄마는 뭐 일 안 하고 놀았냐? 딸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군요. 처음엔 이 집에서도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은 마음에 서운하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치 지금의 제 모습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저도 동생도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아 언젠부턴가는 아예 말도 안 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혼자 약국에 출근하면서도 애 둘까지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시에 저는 제 일이 너무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일한다고 매일 힘들다고 짜증만 부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 아버지 같은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제 힘으로 더 성공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과는 달리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아내에게 전보다 살갑게 대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서로의 마음에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일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어요. 평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한다는 게 저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이들이 모두 다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대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아내와 아이들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노력하니 확실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나가서 뭘 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감심도 없던 가족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도 하고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기도 했어요. 소소한 변화들이 저도 좋았습니다. 검사로 바쁘게 살 때는 제 가정보다 밖의 세상이 더 중요했어요.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검사로서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한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매일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해져 있었고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가족들과 매일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맛있는 걸 보면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라 약속이 있더라도 얼른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는데 서서히 달라지는 제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가만 보면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를 깨닫고 나면 꼭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게 된 이후에는 부모님께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찾아뵙는 일도 많이 줄었어요. 사실 가도 아버지께서 저를 본체도 안 하시고 외면하시니 저도 가기 싫더라고요. 명절 때도 잠깐 가서 제사만 후딱 지내고 도망치듯 일찍 와버렸어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명색이 명절인데 제사만 지내고 후다닥 갔다며? 나도 오빠한테 할 얘기 있어서 이번엔 좀 얼굴 보나 했더니 변호사 돼도 바쁜 거 똑같네 뭐. 그동안 제가 제 처자식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살았었는데 동생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미 시집가서 애까지 낳고 사는 동생 안번까지 묻고 살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었죠. 아버지가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시는데 가시방석 같아서 더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너는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데? 여동생은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일찍이 시집 가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매제가 사업도 하고 집안도 괜찮아서 어려운 일 없이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동생이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오빠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개업했으면 이혼소송 같은 것도 변호하고 그런 거야? 결혼한 여동생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반가울 오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도 하지. 근데 네가 이혼 소송은 왜 궁금해하는데? 엄마한테 듣기로는 김서방이 매일 술만 많이 먹고 다닌다던데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문제는 무슨. 그냥 친구 중에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서 물어봤어. 나중에 만나면 다시 물어볼게. 싱겁기는. 오빠 요즘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변호사 필요하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소개해. 아 참, 매제는 사업 잘 돼가지? 매제한테도 사업하는데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항상 똑같지 뭐. 그리고 오빠, 아버지 요즘 소화도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두통도 심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검사 받으려고 병원에 예약해뒀어.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뵙던지 전화라도 드려. 명절이라고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뭘 또 가. 그리고 아버지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우리 마음에 안 드실 때마다 머리 지끈지끈하다고 원래도 진통제 달고 사시잖아. 그랬습니다. 바로 며칠 전 명절에 갔을 때도 저에게 일은 좀 많냐고 물으시길래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더니만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시면서 짜증부터 내셨어요. 저 때문에 속이 답답해서 죽겠다고요. 그러게 그냥 직장에 붙어있다가 때 되면 승진해서 부장 되면 얼마나 좋아. 왜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내가 요즘 너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남들은 아들이 버르사라고 하면 좋아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왜 자꾸 그러세요? 검사든 변호사든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니 저도 더는 듣기 싫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듣기는 했지만 동생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동생과 병원에 가기 며칠 전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신부정 증상이 있다고 바로 입원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입원하신 지 하루 만에 발작을 일으켜 응급수술을 하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저는 우리 아버지만큼은 분명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언제나 호랑이처럼 꼿꼿하시고 무서웠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장례가 끝날 때까지 믿기지 않아 내내 멍한 상태로 있었죠. 어머니도 동생도 혼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장례식장은 온통 물음바다였어요. 장남인 제가 누구보다 강하게 어머니와 동생을 챙겼어야 했는데 저조차도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는 물론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뜰하게 챙겼어요. 거기다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잡고 의젓하게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그날이 아마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제가 잘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무엇보다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 먹고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대면대면한 상태로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떠안은 채 아버지를 떠나게 했습니다. 화가 났어도 자존심이 상했어도 조금만 참고 아버지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매일 도망만 다니고 회피했던 제가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좋은 부자관계로 지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슬슬 나이가 드니 같은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부는 아니어도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버지도 모두 다 저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거예요.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법을 잘 모르셨던 것뿐이었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적으시던 일기장을 찾았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적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가 적은 내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기장에는 온통 가족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고 딸이고 둘 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걱정이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언제나 똑똑하고 현명한 우리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아내와 태미 잘 챙길 거라 믿는다.
평생 엄마나 여동생에게 말이나 행동 모두 다정하게 구신 적도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계셨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걱정하시며 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일기장은 저의 보물 1호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제 사이에 정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의 일기장이 효과가 있었던 게 그 전에는 나 사느라 바빠서 어머니나 동생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확실히 전보다 어머니나 동생이 마음이 쓰였어요. 아버지 말대로 엄마나 동생 둘 다 저랑 달리 마음도 약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제가 더 자주 챙기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머니 생신이라 이래저래 마음이 쓰여서 가족들 모두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생일을 챙기냐고 하셨지만 막상 집에 모두 모이니 어머니도 덜 우울해하시고 손주들 재롱에 미소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였지만 그날 여동생이 더 신경 쓰였던 게 동생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원래도 입이 짧고 먹는 걸 즐겨하지 않는 애라 워낙 몸도 마르고 잔병치레도 달고 사는 애예요. 평소에도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을 때가 많은 앤데 그날은 유독 말도 없고 힘도 없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회사 근처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빵을 사서 퇴근길에 잠깐 들렸어요. 여동생이 다른 건 몰라도 어려서부터 빵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일이 늦어져서 시간이 늦었길래 빵만 잠깐 주고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보니 조카가 나오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동생이랑 매제 둘 다 집에 없다네요. 외삼촌, 엄마, 아빠가 술 마시고 온다고 해서 차 가지고 데리러 나갔어요. 늦은 저녁이긴 해도 술 먹고 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 매제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벌써 취해서 동생의 술집으로 데리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원래 결혼 초기부터 매제가 술을 좋아해서 동생이랑 자주 싸우는 건 알았었는데 애까지 낳고도 저러고 사는지는 몰랐어요. 아빠 평소에도 술 많이 먹고 들어오니?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데리러 나가고? 오늘은 아빠가 지갑 주고 나갔다고 엄마한테 돈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거고 평상시엔 우리 잠들어야 들어와요. 아빠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자다가 깨기는 하지만. 아빠가 술 먹고 오면 지하 못 자게 시끄럽게 해? 나도 못 자긴 하는데 엄마는 아예 자지도 못하게 아빠가 매일 소리 지르고 혼내요. 돈 아껴 쓰라고 카드도 막 뺏고. 어른으로서 조카한테 부부 사이의 일을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동생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니 절로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시간이 꽤 늦고 조카가 하품하며 졸려하는데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길래 제가 방에 들어가 조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생이랑 매제가 도착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카드 내역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서 개고생해서 돈 버는데 마누라라는 건 말도 안 하고 엄마 생일 선물로 30만 원을 써? 네가 생각이 있는 년이야 없는 년이야? 여보 그만해요. 애도 아직 안 잘 텐데 보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이래요. 찰싹.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분명 매제가 맞았어요. 매제는 제 동생이 어머니 생신 선물로 3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이유로 막말을 퍼붓고 뺨까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대로 현관으로 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내 동생 얼굴에 손 찍어만 거야? 형님, 여기는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매제도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술이 깨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이 획 돌아버렸습니다. 형님 같은 소리 하네. 난 그깟 30만 원 때문에 아내 뺨치는 놈이랑은 형님 매제할 생각 없으니까 입 닥쳐. 태미, 너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집으로 가게.
형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이 무슨 소리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모님 선물 때문만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여자가 카드값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 소리 한 거예요. 한 소리? 어떤 남편이 한 소리 한다고 아내 몸에 손을 대? 자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면 안 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매제가 남편감으로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여자는 무조건 돈 많은 집에 시집가야 한다고 해서 매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집안만 보고 동생이랑 선보기해서 결혼시켰거든요. 매제 아버지가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제약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 중 한 사람이에요. 업계에서도 현금 많은 걸로 유명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믿고 동생을 시집 보낸 건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동생이 행복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못된 게 그동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부라는 게 원래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선봐서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1년 연애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해 자식도 낳고 살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이제는 싸우지도 않고 살아요. 저는 막연하게 동생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군요. 그날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나오면서 매제 이놈에 대해 좀 알아봤더니 질이 나쁜 놈이었어요. 심지어 동생 몸에 손을 댄 게 그날이 처음이 아니래요. 신혼 초에는 매제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동생도 기다리다 지쳐 일찍 잠들었는데 매번 새벽에 들어와서는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자고 있다고 동생에게 발길질까지 했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코까지 골고 자고 있어? 너는 친정에서 이렇게밖에 못 배웠냐? 동생이랑 매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것도 다 아버지의 계획이었죠.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마땅한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 보기 싫어서 후딱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동생네 사돈네가 필요해서이기도 했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시에 동생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보고 와서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젊을 때 시집가서 자리 잡고 얌전히 애 키우고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서둘러 우격다짐식으로 시킨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동생이 결혼하고도 5년 넘게 아이가 생기질 않아 엄마도 아버지도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에서야 아이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다행이라고 안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로 동생에게 들었는데 동생이 일부러 애를 가지지 않은 거랍니다. 결혼이야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아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도 겁이 나고 매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천천히 가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매제가 술만 취하면 자꾸만 동생에게 언성을 높이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동생 탓이라고 했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검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답답했습니다. 너는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산 거야. 설마 애 때문에 참고 산 거야? 오빠는 나에 대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오빠의 공부도 잘했고 알아서 잘 살았지만 나는 아니잖아. 아버지가 평생 나 볼 때마다 오빠랑 비교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시집이라도 가서 집에 보탬 돼야 한다고 매일같이 얘기하셨어. 그렇게 한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아무리 아버지가 무서워도 나나 어머니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그럼 최소한 우리라도 도와줬을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남편이랑 시댁 때문에 힘들다고 친정에 갈 때마다 이야기했어. 근데 아버지도 엄마도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다고 이해하라고 했다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명색이 오빠가 검사인데 동생이 맞고 사는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오빠가 검사라서 말 못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행여나 오빠 얼굴에 먹칠할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동생의 말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